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등독서 특강 오늘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8월 4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교재 2회차의 두 번째 지문 서양 철학 중에 이제 니체의 철학적 견해에 대한 글을 설명한 아주 의미 있는 재미난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풀어보라고 했었을 때 보겠습니다. 다시 글을 읽기는 좀 뭐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고민을 나눠볼게요. 자, 1번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설명. 가장은 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가장이 동그라미 치는 이유가 뭐지? 인정아? 인정이 맞지? 걔네 아는 것 같아. 정답인 게 있고 매력적인 오답인 게 있어서 그렇다. 애매한 정답이 될 만한 게 하나 이상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된다. 그래서 가장이 동그라미를 치는 습관을 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치는 사람들 까먹으면 안 돼. 이거 하나 여러분들한테 뭐 특강 다 지나고 나면 남는 게 뭐냐? 들어와 앉아. 가운데 여기 앉아. 남는 게 뭐냐 했을 때 지문을 좀 꼼꼼하게 읽는 거하고 가장 동그라미 치고 적절하지 않은 거에 동그라미 치는 이런 습관 들이는 거 아주 바람직한. 나중에 혹시라도 만났을 때 나한테 배웠구나? 가장 동그라미 치는 이유 하면 좋지요. 자, 니체의 철학적 개념을 예술 양식의 발전 단계에 따라 정리하고 있다. 예술 양식의 발전 단계, 요게 조금 걸리지 않습니까? 응? 준성아. 네. 예술 양식의 발전 단계. 예술 양식이다. 양식은 뭐 스타일이고 보통 무슨 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그런 거. 발전 단계다. 단계라고 하면은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초급, 중급, 고급,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어떤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예술 양식의 발전 단계는 좀 찾기가 없죠. 찾을 수가 없죠. 2번. 예술에 대한 니체의 견해가 시대에 따라 달리 평가받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인을 분석한다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를 다각도로 이거 시계가 멈췄는데 시계가 멈췄다 원인이 뭘까? 건전지가 다랬나? 건전지를 바꿔볼까? 일단 하나, 좀 더 건전지가 멀쩡해. 교차 검증해 보면 되지. 똑같은 시계를 두 개 놓고 요 시계가 죽어도 건전지를 빼가지고 이걸 바꿔봤더니 잘 돌아가. 그럼 건전지 문제는 없는 거야. 그럼 뭐지? 시계가 부품이 고장났나? 뜯어보는 거지. 태엽도 해보고 해보고. 그렇게 해서 고장 여부를 진단해 볼 수가 있겠지? 그렇게 어느 하나의 전체를 부분으로 쪼개는 거를 분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어에서는 그래요. 적어라. 뭐 하고 있냐? 적어라. 알아도 몰라도 적어라. 지금 한다고 나중에 아는 것도 아니니까. 알 수 있다고 보장을 못하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 시대에 따라 달리 평가받는 원인, 요거에 대한 언급이 있다. 3번. 예술에 대한 니체의 시각과 서양 철학의 주류적 입장의 장단점을 비교하다. 장단점, 여러분. 장단점이면은 장점도 있고 또 뭣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러면 니체의 장점, 서양 철학의 주류 입장의 장점 비교해야 되고, 니체의 단점, 서양 철학의 주류 입장의 단점 다 언급해야 되는데,
니체의 단점은 확실하게 없죠. 이럴 때는 그러니까 얘의 장단점을 따져봐야 되는데 적절한 거 그래서 좀 따질 때 꼬투리를 잡을 때 나 니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점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하면 단점이 없네. 다른 것들 뭐 장점 당연히 있을 것이고 요거의 장단점 몰라도 돼. 뭐 따질 필요가 없이 니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니체가 이런 쪽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한계점이 있다, 이런 얘기는 없지. 니체의 철학적 견해에 대해서만 막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그지? 이럴 때는 얘가 단점이 없는데 쉽게 선택지를 찾는 그 방법적 되는 거야.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강조하기를 내면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앞으로 글을 읽을 거니까 책을 읽을 거지? 읽을 거지? 다양한 글을 읽을 거 아니야. 그럼 배경지식은 쌓여. 그런데 아무리 배경지식이 많아도 어떻게 글을 읽을 것인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런 고민이 없다면 그냥 좀 문제는 다 틀릴 수가 있을 거야. 이해는 잘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건 뭐냐면 많은 글을 읽는 것은 아니잖아. 짧은 글이라도 우리가 정성껏 읽고 문제풀이에서 한 문제, 두 문제 풀면서 야 이거는 좀 아니구나.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방법적인 그런 방법적인 차원의 어떤 그 해결 방법, 솔루션 그걸 여러분이 잘 새기고 익히고 적용해야 될 것이야. 특강으로서는 그게 한계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니체 단점 말했나? 아니 단점 말하지 않았는데? 그럼 틀린 거지. 뭘 더 고민해 여기서? 이거 다 찾아? 이거 다 장단점이 있었나? 막 찾아? 그럼 너무 좀 힘든 일이다. 그거는 현명하지 않아. 나중에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찾으면 되겠지만 4번 예술에 대한 여러 철학자들의 견해가 니체에게 통합되는 과정을 살펴보다. 니체가 예술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니체의 철학을 구현하는 걸로 예술 얘기를 마지막에 끄집어 드렸지 않았어? 그래 흐름상? 기억이 잘 안 나지? 시험 공부를 더 안 했나? 글 읽으라 그랬을 텐데 그지? 니체가 예술을 끄집어 드렸잖아. 예술의 여러 철학 변화가들이 막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니체에 의해서 예술이 이거야. 니체의 철학적 견해를 드러내는데 예술이 이거야. 수단으로서 예술을 써먹은 거 아니겠어? 그렇게 마지막에 글을 읽었잖아. 그런 기억이 있다면 이 순서가 어긋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 철학자들의 견해 자체도 없고 니체의 통합도 당연히 안 되고 니체가 니체의 철학적 견해를 드러내기 위해 예술이 이거다. 예술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치? 5번인가? 5번인가? 그래도 혹시 모르게 문제가 잘못될 수 있잖아? 철저히 의심을 해야지.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 철저한 의심. 이 인간, 이 선생님이 이 선생님 맞나? 달라진 데가 없나? 이동원 선생님이 맞는 것 같아? 민서야? 내가 맞는 것 같아? 아니면 어떡할래? 내가 나의 아바타를 보내서 배수석할 수 있잖아.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던 철학자가 있었어. 중국에 장자라고. 장자가 나비 꿈을 꿨는데 우리 공부했던 거잖아. 니는 안 했구나. 그다음 고급 독서 하는 애들이 했구나. 내가 나비 꿈을 꿨는데 내가 꿈속에 내가 나비 된 건지 아니면 나비가 내 꿈을 꾼 건지 인간이 되는 꿈을 꾼 건지 알 수가 없더라 이거야. 자, 서양 철학의 주류적 입장을 부정하는 니체의 철학이 예술에 미친 영향. 그래 흐름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종합적으로 딱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뭐 주류 입장을 부정하다. 이거 부정하지 않았나요? 부정했지. 니체 철학이 예술에 미친 영향, 니체 철학이 예술에 영향을 안 미쳤나요? 미쳤죠. 그럼 뭐가 문제야? 뭐 이상한 게 없잖아. 그렇게 여러분이 선택지를 잘 제껴라. 그래서 1번은 5번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이거 풀어보러 타셔야 돼요. 그냥 5번 같은데? 이게 못 써. 알 수가 없어. 과정을 난 알고 싶은 거야. 과정에 대한 충실함이 난 더 맞다고 보는 거야. 정답을 아무런 설명 없이 골라낸 능력은 나중에 해도 돼.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수업에서만 여러분이
과정에 좀 충실하는 그런 스텝을 밟았으면 좋겠어. 그게 되게 쉬운 질문 같은 경우는 뭐 쉽다고 생각하면 되게 불필요하고 귀찮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만나는 질문을 항상 쉬운 것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우리 연습할 때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연습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무슨 말이 있어, 정아? 연습은 뭐같이? 실전같이. 실전은 뭐같이? 연습같이. 응. 연습은 실전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뭐 지금 중1 수준에서 고1 이 수준의 글을 읽는 것 자체가 고 수준이긴 어려운 수준이긴 하지만 단도 욕심이 생긴다.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시 또 가장 묻는 문제가 나왔네요. 그럼 기억이 뭐냐? 기억이 뭡니까, 여러분? 기억이 존재. 존재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이해 이렇게 있네. 헤라클레이토스와 니체는 기억이 변화한다고 생각했다. 이거는 글을 읽을 때 판단했는데 기억이 지나가지고 조금 어렵죠? 이거는 뭐 단순 기억을 하긴 조금 어려워. 살짝만 넘겨보면 바로 판단할 수 있잖아. 거기 1문단이나 2문단이나 그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헤라클레이토스잖아. 여러분 지금 한번 봐봐. 1문단에 그 부분 있잖아. 이에 반해 헤라클레이토스는 존재의 생성과 변화를 긍정했다. 그럼 얘는 헤라클레이토스는 생성과 변화를 긍정했다. 동그라미네, 그지? 여기 보면 헤라클레이토스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억이 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한다 그랬는데 이거 틀렸네, 그지? 틀렸네. 또 헤라클레이토스 그다음에 그 생성을 긍정했다. 존재의 생성을 긍정했다. 이건 뭐 좀 귀찮네? 일단 얘는 아니야. 그럼 니체 거 한번 볼까? 니체는 존재가 변화한다고 봤나? 저기 이 문단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 두 번째 줄에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받아들인 니체는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존재,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는 없다. 주장했다. 그러니까 니체는 기억이 변화한다. 괜찮네? 괜찮네? 그 두 문장으로 그 이 문단에 있는 그 두 번째 줄에 그 문장으로 1번이 아주 맞다라는 아주 확실한 근거가 나왔네? 맞네. 근데 좀 걱정되잖아. 가장이니까 혹시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특히 1번에 이 정답이라고 생각한 게 있으면은 좀 그래요. 우선 정답은 1번이 맞고, 그러면 플라톤 같은 경우는 존재를 우리가 이원론으로 봐서 불완전한 것도 있고 완전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플라톤은 기억이 불완전하다고 여겼다. 이거는 절반만 맞는 거야. 그러니까 플라톤은 위는 완전하고 아래는 좀 변한다 그랬잖아. 위는 안 변하고 아래는 변한다 그랬잖아. 이데하게. 기억나지? 이데하게. 얘는 좀 아니야. 파르메데스 같은 경우는 헤라클레이토스랑 반대니까 완전하다고 봤겠지. 여러분 기억이 안 나. 여러분도 기억이 안 나지? 얘는 존재는 영원하며 절대적인 불변성을 지닌 것이다. 그래서 영원하면 절대적이고 불변성이다. 그럼 얘는 완전하다고 보는 거지. 불완전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야. 플라톤에게는 영원 변하는 기억이 있지. 이데하게 딱 나눠가지고 이원부터 나눠가지고 저기 이데하게는 완전한 존재, 여기 현상계는 좀 불완전한 존재들이 있다고 그랬잖아. 또 파르메데스는 기억 생성을 긍정했다. 얘는 존재의 생성, 변화, 소멸을 부정했다 그랬어. 얘는 부정했고, 헤라클레이토스는 존재의 생성, 변화를 긍정했어. 얘는 이제 긍정했어. 얘가
얘가 존정했다니까 반대로 설명하는 거지? 준성아, 이해되지? 네. 네, 플라톤은 니체와 달리 기억의 근원을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 존재의 근원, 플라톤에게 존재의 근원이라는 거는 아마도 이데아계를 의미하는 거야. 그지? 플라톤이 이원론이어가지고 위 천상 이원 이데아계랑 아래 현상계 나눴잖아.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 감각을 통해 인식한다는 게 뭐냐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맛도 보고, 냄새도 맡고 맛도 보고 하는 그 감각인 거야. 이데아계는 볼 수가 없어. 만질 수가 없어. 현상계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존재의 근원은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 아니, 플라톤에게 이데아계에 있는 존재의 근원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야. 그렇게 이해했지. 그렇게 이해하면 잘 이해한 거예요. 그 플라톤은 불가하다. 인식할 수 없다. 플라톤에게 이데아계에 있는 존재의 근원은 감각할 수 없는 것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지. 그럼 니체는 그러면 존재의 근원을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나? 라는 판단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 좋겠지. 민기, 어때? 니체는 존재의 근원을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어? 없어? 네. 확실해? 네. 어디에서? 근거를 대봐. 연문단 어디? 그 1문단에 1문단에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밑에 1문단 밑에 네 번째 줄? 거기 니체 없는데? 1문단? 잠깐만. 여긴데 1문단인데? 니체 어디? 1문단 어디? 또한 또한? 아니 지금 물으면 뭐냐면 플라톤은 이미 인식할 수 없다고 나왔잖아. 니체는 인식할 수 있냐고. 존재의 근원을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냐고. 있다 없다 판단해 보라고. 뭐 따져보자 이거지. 기왕이면 고민할 거. 어디요? 근거 들어봐. 연문단 어디? 요거 2문단 봐야 되나? 감각할 수 있다. 요런 얘기. 감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찾아보세요. 다른 친구 좀 어디 있나 한번 살펴보는 거지. 그래서 뭐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지금 시간을 좀 줄게. 니체는 존재의 근원을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냐? 없냐? 판단을 내려보라 이겁니다. 몇 문단 보면 그게 근거가 있을까요? 지금 몇 문단 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정연아, 네. 네가 한번 찾아보거라. 네. 혹시 정연이 지금 쌤 어디요? 어디에 있는데요? 콜 해보세요.
아직 좀 부족해?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누가 대충 찍어볼 사람? 지금 요거 보니까 조금 요거 좀 맞는 것 같은데요? O인데요? X인데요? 말해볼 사람? 그냥 막 해도 돼? 틀리면 어때? 마지막. 이 자식 이거 내가 여기로 띄워놓은 걸 보고 그래요. 선생님 볼 때는 이 문단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문단의 마지막? 여기? 이 부분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를 참고한다면 형이상학적 이원론, 요게 플라톤의 이원론이야. 진리를 영원 불변한 것으로 고정하고 이데아게 있으니까 현실 너머 이상의 세계, 이게 이데아게지. 초월적 대상을 생명의 근원으로 설정했다. 그래가지고 니체가 플라톤을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니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는 없다. 그러니까 존재의 근원은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없다. 존재의 근원이 아예 없으니 인식할 자식할 것도 없는 거지. 내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괜찮지요. 여기서 둘 다, 요거는 둘 다 틀린 거야. 둘 다 존재의 그런 방법에 인식할 수 있다? 아니, 둘 다 아닌 거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데 근거는 플라톤은 이데아게는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 그랬고, 니체는 아예 존재의 근원이 없다. 플라톤의 그런 견해를 부정했으니까. 감각을 통해 인식할 만한 존재의 근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따질 수 있겠어. 라는 여러분의 근거로다가 5번은 틀렸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시험 공부다. 내가 원하는 건 그 정도다. 답이 왜 1번이니? 그럼 5번은 왜 답이 아니니?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지 내가. 그러면 네? 1번이 답인 것 같아도 그러면 안 돼? 그럼 못 써? 합리적인 답안 설명이 아니야? 알겠지 얘들아? 여러분들 무슨 공부를 하더라도 수학을 하든 영어를 하든 뭘 하든 답이 1번이면 왜? 본문 여기 보니까 1문단 보니까 나왔잖아요. 니체는 2문단 봐야 되고요. 그래 훌륭하구나. 그럼 5번은 왜 아니니? 1번이 답이라서요. 못 써 그러면 정서가 알겠느냐? 네. 그런 식의 답변은 너무 좀 가르치는 자로서 힘이 빠지고 오른 주먹에 힘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냐. 꿀밤을 빡! 야 이놈아! 거기 무슨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무 우리 한 문제의 가치를 요만큼만 빼먹는 거야. 다 빼먹지 않고 무뎌먹지 않고. 알겠죠? 이 문제를 여러분 잘 찍어가지고 맞았다. 와! 동그라미 쳐가지고 난 실력이 이만큼인가? 에이 그건 작곡이지 그거는. 못 써. 진정한 실력자가 아니야. 진정한 실력자가 되려면 이 정도까지는 와야지. 이 정도까지만 와도 충분해.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나타난 표현주의 화가들의 생각. 그 생각을 오치는 경우가 있어.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표현주의 화가들의 입장에서 말할 수 없는 것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부르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참고할 만한 문단은 1, 2, 3, 4문단, 5문단 뭐 그 즈음 한다라면 되겠네, 그지? 자, 저기 유빈아 몇 번이라고 했어? 2번? 2번? 혹시 2번에 동의가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선생님 저는 3번 같은데요? 설명 손 들어보세요. 2번이라고 했어? 안 풀어져. 숙제를 안 했네? 제가 야 민서 2번이라고 했어요? 몇 번이라고 했어요? 많이 했어요. 몰라? 2번이라고 했고 자네는 왜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해? 자식아 자네는 2번이라고 했어? 그러면 볼까요? 존재와 진리의 참모습을 모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라? 이거는
이거는 쌤이 그때 얼마나 설명할까? 플라톤이 말이요. 이디야계를 모방하는 게 현실 세계인데 예술가들이 그대로 그림을 그렸는데 모방의 모방이다. 그래서 플라톤은 예술가들을 쓰레기 취급했다. 뭐 이런 설명 기억나십니까? 안 나? 아, 쓰레기란 말을 내가 안 했지. 모방에 대한 생각은 조금 표현주의랑 거리가 있지 않을까를 의심을 해보고 근거를 확실히 찾아봐야지. 그러면 유빈아, 표현주의 화가들이 이런 말을 아예 안 했어? 아니면은 모방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어? 아니 뭐를 모방? 이게 틀렸어? 이게 틀렸어? 뭐가 틀렸니? 그게 모방하는 게 재현의 미학이라고 했는데 그 표현주의 화가들은 그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감정 같은 걸 나타내는 거예요. 아, 모방 자체를 부정했구만. 그렇게 말할 수 있구만. 모방이 중요하다. 아니야.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드러내는 게 중요해. 요거는 그냥 어떤 개인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대로 모방 똑같이 막 그리는 거 아니야? 아, 그런 맥락으로 아, 이게 아니구나라고 이해했구만. 그러면 이제 몇 문단이냐면 1, 2, 3, 4 4에 있겠지. 3문단 한번 가볼까? 이것만 한번 가봅시다. 따라 다 맞는 말이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만 잘 판단하면 되고 적절한 거는 이렇게 따져보면 되겠지? 자. 우선 요거 봤을 때 여기 이 문장이 좀 이제 여기 재현의 미학이라는 말 나와 있고 이것이 평행사적 이원론 플라톤이지 존재와 진리의 첫모습을 모방하는 것이 재현의 미학이고 그러나 니체의 이 화가들은 재현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요거를 부정하는 거네, 그지? 그럼 그거를 이제 선택지로 교묘하게 이제 두 개를 따와가지고 엮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를 확실하게 이제 재현의 미학 이건데 얘네들은 재현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 충동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모방으로 어떻게 똑같이 모방으로 어떻게 나의 감정과 충동을 그려낼 수 있겠느냐라는 결론에 다다르면 2번 봤더니 모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 모방이 중요한 모방으로 나의 감정과 충동을 표현할 수 없다 그랬으니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2번이 조금 적절하지 않겠구나 라고 판단하면 그렇게 1번, 3번, 4번, 5번 이러하니까 적절하겠군 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봐봐 그러니까 이 말이 똑같은 문장,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나와 있는 건 없어. 다 어디서 두 개 따와가지고 막 적절한 걸로 붙이고 막 그러는 거잖아. 그럼 글을 읽을 때 이러한 생각들도 3번, 4번, 5번, 1번 맞는 설명들도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설명도 가능하네. 이런 설명도 가능하네. 라는 것이고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표현주의 화가들이 있는 부분을 읽을 때 뭔가 정해진 틀이 아니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여러분들 개성적인 창의적인 그런 것도 중시했구만 이라고 이해했더라도 좀 어긋나잖아 얘가. 개성이니 창의성이니 뭐 그런 거 없잖아, 그지? 응? 얘는 봐봐, 감정을 본질로 드러내는 것이다. 변화, 또 주관적인 표현, 또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좀 상투하는 키워드지 않아, 그지? 얘랑은 좀 차이가 멀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쉬운 질문은 이렇게 얘네들은 좀 어떤 쪽이냐, 변화 쪽, 감정 중시하는 거, 창의성 중시하는 쪽이고 얘네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모방은 좀 틀에 박힌 거를 그대로 똑같이 재현하는 것은 아니구나. 차이가 좀 있잖아. 그대로 따라하냐 아니면은 개성을 발휘하냐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이게 맞겠구나 하면 되지만 또 어려운 질문이나 고난도 질문 같은 건 그런 게 잘 없어. 쉽지 않아 그렇게 판단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차피 어려운 질문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고등학교 가면 이제 그때 이제 최저 푸는 방법,
가가지고 어디 언급되어 있냐 본문단 찾아가지고 조합해가지고 아 이건 아니고 맞는 몇 문단에 근거 몇 문단에 몇 번째 문장에 근거하여 이건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거 하나 여러분이 오늘 응?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으면 특강 선생으로서 만족하겠다. 다섯 번째 질문 이걸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른쪽에 6번 질문 옛날 정보 나와 있는 옛날 글 옛날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글 특히 이제 이런 글 같은 경우는 뭐랄까 한국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역사 지겨워 역사는 hell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졸리니? 덥니? 더워 안 더워? 더워 안 더워? 좀 더워? 선풍기 틀면 좀 시끄럽고 에어컨은 22도 오늘 좀 더운 날이구만. 또 추우면 얘기하라. 자 다시 돌아가자면 한국사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글 나오면 쉣 뭐야 역사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법은 안 그렇간? 뭐 경제지문은 안 그럴 것 같아? 내가 지금 얘기를 안 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이라도 나에게 다 도움이 되겠거니 뭐 하나로 내가 모르는 건 다 나의 스승이겠거니 이런 생각으로 그를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응? 뭐 내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고 패스할 거야? 인생이 패스당해. 알겠죠? 정연아! 네. 조는 아니지? 네. 졸면 아니지? 자, 무슨 얘기인가 보겠습니다. 고려말. 응? 조선 초의 역사적 격변기. 아시죠, 여러분들? 이성계 장군, 최영 장군, 황금보기를 돌같이 위화도 회군, 어쩌고저쩌고, 왕자의 난, 어쩌고저쩌고. 중앙 집권 체제의 약화와 왕권의 쇠퇴 속에서 또 고려말은 좀 뭐랄까 항상 말기에는 혼란스럽죠. 왕의 말빨도 안 먹히고 외적들 막 난리 나고 그런 겁니다. 조선 왕조를 세운 신흥 사대부들 새롭게 흥하는 사대부들 주로 지방의 호족들 성리학을 배경으로 한 사람들이잖아. 그제? 그 정도는 알지? 모르나? 몰라도 돼. 들은 지주층이었기 때문에 그 지방의 땅을 만 갖고 있는 지주야. 땅이 조금밖에 없어. 대지주는 권문세족이고 걔네들이고 고려의 귀족들이고 때문에 노비 노동력이 필요했다야. 자기가 농사 지을 수는 없으니까 알아서 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력이 필요한 거야. 신흥 사대부들은 필요했다. 농사를 지어야지, 그지? 지주, 땅의 주인, 농사를 지어야 돼. 한국전쟁 일어나기 전까지는 땅 많은 사람이 몇천석, 5천석, 만석 부자였으니까, 그지? 천석군, 만석군 했다는 거 아니야? 땅이 곧 경제력이고 그 사람의 신분이었던 거야, 거의. 필요했다. 그러나 이들은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의 확립을 위해 국역 대상인 양인계층의 폭을 넓히려 하였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되게 모순됨을 느낄 수 있으면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양인만 빼고 아래 사람 신분 계층 사람들은 이 국가의 인구는 제한되어 있잖아. 인구는 제한되어 있지. 근데 그 인구 중에서 내가 따로 써먹을 만한 노비를 많이 확보하고 싶은 욕망이 있겠지. 그런 욕망과 또 국가 경영층으로서 전체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국역,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국가 전체가 부강해지는 거지. 이 인원을 동시에 배분하기 어렵다는 거야. 다 노비로 하고 싶으면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고 나라는 망할 것이고 다 주자니 나는 그지가 되고 나라는 부강할 것이고 남는 게 없고 그 묘수 내 노비 인원수와 양계층 인원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고민 끝에 어떻게 했다?
노동이 필요하긴 했지만 그래도 세금을 낼 수 있고 군대 보낼 수 있고 세금 낼 수 있고 군대 뽑아낼 수 있고 또 이제 뭐 이런 들 도로 만들고 하천 뚝 만드는 그런 데에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낼 수 있는 징발할 수 있어. 농번기 빼고 겨울철에 겨울철 야 남자애들 16살 이상 20살 이상 양인들 일로 와 정병 일로 와 와가지고 막 이제 막 무기 만들고 부자 훈련시키고 그렇게 막 국가에서 막 징발할 수 있었단 말이지. 여성들한테는 이제 막 빌상 막 하라 그러고 막. 그게 구독 대상이야. 양인계층. 그러니까 양인계층과 노비계층은 서로 다른 계층이야. 노비는 알다시피 세습의 대상이고 사고팔 수 있고 그러니 세금이나 군역 구개 대상이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노비는 구격 대상이 아니다. 적어라, 정서가. 뭐하냐, 이 자식아. 적으세요. 이해를 넓히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비 노동력을 많이 확보했다는 얘기는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다는 거지. 국가의 세금 납부 대상이 된 양민들을 국가가 나 망해하고 있으니까 야, 너 일로 와. 내 노비해. 해가지고 나만 부자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말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근데 새 나라가 됐으니 조선을 만들었으니 이 지배층들에게는 조선이 또 망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노동력 이런 것들을 좀 자발적으로 내놓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왕 이성계가 딱 가가지고 칼 들이대면서 죽을래 아니면 노비 내놓을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병을 협파하고 그런 게 많았잖아. 사병 협파, 노비를 다 이제 막 양인으로 하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고 세금도 내고 국방 군인도 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따라서 노비가 꼭 있어야 하더라도 아주 없으면 안 되지. 최소한의 인원이 있어야 되고 되도록 양인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것이 새 왕조가 추구한 구역 정책의 기본 방향이었다. 양인을 확보해. 양인을 확보하면 구역을 데리고 있고 그러면 강력한 중앙정 체제가 되고 새 왕조가 고려골 안 나고 쭉 항해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 나라에 돈이 있어야 되고 국방이 튼튼해야 되고 돈 만들어야 돼 하면 다 나와가지고 으쌰으쌰 만들고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었다는 거야. 알겠죠? 첫 번째 문단. 또 이 정도. 자, 이 문단. 이처럼 구역대상 확보를 새 왕조 통치의 발판으로 추구하면서 법제적으로 법과 제도 측면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을 일단 양인과 천인으로 나눴다. 양인, 양반이나 평민 이상이고 천인은 천민이야. 기역, 니은 서주고 여기다 기역, 니은 서주시고 나눴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신분이 두 개야. 법적으로 신분 두 개. 양인, 천인. 법적으로는. 이들 사이에 의무와 권리가 있어. 의무는 해야 되고 권리는 내가 요구하는 권리지. 차등이 있다. 의무 면에서 양인 남자는 군역과 요역의 의무가 있어. 군역, 군대 가야 되고 요역, 일해야 돼. 이에 비해 천인은 군역에서 철저히 배제해. 군대 안 가. 천인은 군대 안 가. 그럼 여기서 이제 요역은 배제가 된다 안 된다는 몰라. 아마 배제 안 됐을지도 몰라. 일단 이 정보에 의하면은 의무면에서 남자는 양인 남자는 군대 가고 일해야 되고 천인은 군대는 안 가고 일은 해야 되는 거로 판단할 수 있겠지. 일단은 이런 차이점 잘 보셔야 되고 의무면이니까 이제는 권리는 나올 거 아니야. 권리. 무슨 권리가 있냐? 이런 세부적인 정보의 차이를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고 봐야 되고
헷갈리면은 여기로 와가지고 찾아가지고 OX 하면 되겠지? 그게 중요하다. 자체는 이해가 중요하다. 권리면에서 양인과 천인은 신체와 생명의 보호와 같은 인간의 기본권을 공권력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 공권력으로 보장, 공권력이 뭐야? 경찰력, 뭐 이런 것들, 이 공권력인 거야. 행정력 이런 것들, 공권력인 거야. 보장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차이가 났다. 천인 노비는 아까 선생님이 말로 했지만 재산이야. 사람이 아니야. 인격까지 사람이 아니야. 매매, 사고 팔 수 있고 상속. 아빠가 돌아가시면 재산 물려받듯이 노비도 다 물려받는 거예요. 물려받고 양도 팔아, 아니 빌려줘, 증여, 줘. 이런 대상이 되었으며 사는 옮길 때는 자유가 없어. 거주자 자유가 없어. 사람이 아니야. 네. 노비와 양인이 싸우면 노비가 한 등급 더 무거운 형벌을 받아. 사형 이런 것들. 또 양인, 천인 사이 법적 지위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아, 대충 이해되네. 천인은 엄청 차별을 받았구만. 또 권리면에서 가장 분명한 차이는 뭐냐? 관직 진출권이 있냐? 딱 봐도 양인은 있고 천인은 없던데? 양인 중에도 관직 진출권이 제한된 사람이 적지 않았으나 이런 문제 여러분 조심해야 돼. 양인이라고 무조건 다 관직 진출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양인 중에서도 못 가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요.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런 OX 조심해야 돼. 나왔나 안 나왔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예를 들면 우리가 적자, 서자, 홍길동이처럼 어머니가 노비 출신이야. 아버지가 양반 홍판서고 엄마가 노비야. 그러면 자신도 노비야. 노비 자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자 이럴 때는 서자는 과거시험 못 봐. 제사도 못 지내. 절을 못해. 조상님들이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부르고 돈 싸쓰고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써먹을 곳이 없는 거야. 재주를 부릴 만한 곳이 없는 거야. 얼마나 답답하겠어. 꿈만큼 포고 있는 젊은 청년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아버지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하니 나가겠습니다. 가출하잖아. 그래가지고 뭐해? 팔빈당 만들어가지고 팍 하고서 이제 막 물도국 만들어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알지? 길동이처럼 서자들은 못 갔단 말이야. 서자들. 그렇지만 서자 있었으나 양이 일단 관주고 있었다. 천인은 없고 더러 노비가 국가에 큰 공을 세워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웠다. 그런 경우에는 정규 관직의 유품직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때는 반드시 양인이 되면 종량 절차, 신분을 바꾸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했다. 이런 순서 여러분. 이런 정보를 잘 놓치면 안 돼.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춘향전에 춘향이도 엄마가 기생이야. 노비야. 천인이야. 아빠는 거기 성판서고 양반이고. 그 엄마의 신분 따라가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정실부인이냐 착실이냐 딱 다른 거예요. 춘향이가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괜찮고 노래도 잘하고 그런데 신분이 기생이라서 인간답지 못하니까 걔는 다 무시하니까 안 되겠다. 양반 돼야 되겠다. 나는 그래가지고 어리숙한 이몽룡을 꼬셔가지고 너 결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몽룡 꼭 깨워가지고 살아. 나중에는 된 거 아니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성춘향과 이몽룡의 풋풋한 사랑이 아니라 춘향이의 계획에 의하여 이몽룡이 낚인 거다. 완전 낚인 거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신분에 대한 천시와 멸시는 너무 견디기 어려웠던 거예요. 개패는 맞잖아. 그냥 막 주인집 양반이야. 어려. 그래도 할아버지가 네 주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뺨 때려도 할 말 없고. 얼마나 억울해. 그랬던 거지. 자, 요거. 그 다음에
양천 구분은 국가의 법적 구분이다. 아까 말했잖아. 법적으로 두 개였다. 실제로는 더 복잡했다. 양천, 그래서 양천제라고 하잖아. 법적 구분 아래 사회 구성원은 상급 신분 양반, 의관, 여관과 같은 기술관이나 서울 등의 중인. 그러니까 양반 다음에 중인.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에 천민. 4단계. 4계층으로 실제로는 4계층이었다. 여러분, 양반을 알 것이고 중인, 중 가운데 중자, 중. 의관, 여관, 의관이 의사 선생님인가? 의사 선생님인가? 여관은 투역관. 청나라 왜 사신 투역하고 의관이 아마 의사 선생님일 거예요. 당시에는 의사 선생님 지금은 최고 직업이지만 의술 왜그 누구야? 허준도 나중에 그 무시당했잖아. 지금 기술직들을 천시했어요. 사농공상 여러분 알죠? 나만 알고 있는 건가? 엄청 천시했다. 그래서 양반 순서 외워도 괜찮아. 양반, 중인, 평민, 천민 이렇게. 자, 지금 마저 읽읍시다. 좀만 더 버텨봐. 다 4계층이었다. 조선을 양반 관료 사회라고 규정하듯이 양반은 이제 하나하나 따로 나오네. 이제 양반, 다음에 중인 어쩌고, 다음에 이제 뭐 평민 어쩌고 나오겠네, 그지? 양반부터 1번부터 나오는 거요. 1번 1'이라고 하면 뭐야? 얘는 정치사회 경제에서 특권, 명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배웠을 거예요. 양반전 배운 사람 양반전 이런 소설에 이거 풍자 급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중1 때 들어가면 배울 거야 아마. 너 배웠지 정연이 이거 배웠지? 너 이거 배웠지? 민서 배웠지 이거. 양반전 박지원 문서 쓰는 거. 민서 너 기억나니 민정아? 양반전 기억나니? 그때 이거 나오는 거예요. 특권 명예 이런 거 누리면서 그 아래 중위 천명 격을 달리했다. 아래 것들 어디 한 불쌍 것들이 말이야. 양반도 오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를 반상, 양반, 상급. 반상은 도리도 모르고 이 천민 어디 이 양반이 구분 대가리 파고 있어. 반상의 구분, 반상의 도리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상은 곧 신분을 지배자, 피지배자. 양반은 지배자, 쌍것은 피지배자. 반상의 반에는 중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상에는 평균부터 노까지 포함되었다. 그럼 중위는 뭐야? 중간에 끼인 거야. 그러니까 반상의 중위는 안 들어가. 자, 이러한 구분은 법적 구분과는 달리 사회 통념상으로 널리 통하는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으로 최고 신분이 양반의 지배자적 위치를 돋보이게 하는 의식에서 생겼다. 아니 그렇지. 양인하고 천민으로 하면 양인에는 이제 양반, 중인, 또 평일까지 다 들어가는데 양반 입장에서 같은 급수로 묶이기가 좀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아래 것들하고 야 양천 꺼져. 양반, 중인, 평민, 천민 이래야지 우리 양반이 돋보이지. 꺼져. 어디 같은 급수로 묶이려고 꺼져 이것들아. 이렇게 했던 거지. 요거 이 문장이니까 양반의 지배자적 위치를 돋보이게 한다. 2개에서 4개로 바꾸면 양반이 돋보이는 건 할 수 있지. 그렇게 이해하면 잘 이해하는 거지. 됐습니까요? 마지막 문단. 이처럼 국가 차원의 법적 규범인 양천제와 달리 국가에서는 양천제였는데 실제 계급 관계를 반영한 사회 통념상 부분인 반상제가 4단계였지?
양시대는 2단계고 서로 섞여 중세의 신분구조. 중세는 그러니까 조선으로 치면 중세는 조선 전기 임진왜란 직전까지를 말하는 거고 중세사가 발전하면서 신분구조는 양천자는 법적인 틀에서 차츰 사회 통념상의 신분 규범이 규정 요소로 확고히 변화했다. 이런 변화가 있었구만. 이는 지주제의 확대와 발전, 조선사회의 안정과 변동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선 초기에는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신분에 따른 차별 요소를 좀 없애서 양천제로 갔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안정적이 되니까 마음대로 차별로 되는 거니까 이것들을 나누는 거지. 힘을 합쳐질 때는 하나로 묶어주고 웬만큼 세졌을 때는 그냥 발도 이렇게 나누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면 1문단과 마지막 문단을 엮을 수가 있겠지. 요거는 참 어려울 수도 있어. 바로 이해하기가. 이런 거. 일단 이렇게 읽었고 이제 두 문제인가? 1번 뭐야 1번하고 2번이네. 원래 16번은 2번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네. 숙제를 한 친구들 있으니까 가볍게 두 문제니까 마무리합시다. 마무리가 깔끔하게 쉬자고. 알 수 있는데 교재에서 아는 것은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교재에서 아는 거야. 확실한 게 있고 확실하지 않은 게 하나 있다는 거지. 중위는 반상회가 포함되지 않았다. 요 정보 있어. 요 정보가 어디 있냐면 거기 1, 2, 3, 4, 5문단에 있어. 5문단에 있어. 양인 2번 양인 가운데 평균층의 수가 양반 중에서 더 많았다. 인원수가 더 많은 거. 인원수 많았다는 얘기는 저기 1, 2, 3, 4 4문단 보면 4문단 끄트머리 보면은 양인 중 수가 가장 많았던 평민 계층이라고 나와 있어. 확인 가능하지? 3번 보자. 조선시 사회 구성원은 사회 통념상 4계층이다. 그렇지. 법적으로는 2계층이지만 통념상으로는 4계층. 양반, 중인, 평민, 천인. 그치. 통념상이란 말을 쓰니까 여기는 어디 들어가야 되지? 통념상 거의 가야 되겠네. 끄트머리도 되고 아니면은 1, 2, 3, 4 4문단으로 가야 되겠다. 4문단으로 가야 되겠구만. 4번 지주제의 확대와 발전은 양천제에서 반상제로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양천제, 반상제로의 변화. 요거는 끄트머리 1, 2, 3, 4, 5, 6문단. 6문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아닌가? 맞지? 그럼 5번이 좀 문제가 있네. 그지? 5번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 조선의 구역정책은 능력 확보를 위해 노비의 수를 최대한 늘리는 것을 우선시했다. 아니지. 양이지, 양이. 노비는 군역의 의무가 있잖아. 군역의 의무. 요역의 의무는 양인에게 있잖아. 노동력 확보란 말은 요역이야, 요역. 군역 중에서 요역이야, 요역. 구역 중에서 요역이야, 요역. 그치? 요역에서 노비는 최대한 늘린다. 근거에서 없어, 본문에서. 무슨 소리냐? 이 문단을 봐봐. 여기 이거. 이거야. 양인 남자는 양천제에서 양인 남자는 남자야, 아니? 구격인 군역과 요역의 의미가 있었어. 그지? 근데 천인 노비는 군역이 철저히 배제되었다라고 나왔잖아. 이 문장만 봐서는 노비에서 요역을 확보하겠다는 말까지 없잖아, 그지?
없는 걸 어떻게 확인해? 그런데 여기서 너는 확보라는 건 요역을 담당해야 되는데 노비의 수를 많이 늘리면은 양인이 없어지는 건데 양이 요역을 담당하는데 그지? 그럼 이런 걸 봤을 때 요역이란 말이 확실하게 양인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선택지 5번에서 양인의 수를 최대한 늘리는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하지 맞지? 응? 물론 조금 이 얘기에서 천이는 군역에 설정 배제되었다 요역은 있었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모르잖아. 그지? 안 나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만 하는 것이 우선 타당하다. 알겠지? 1번에 5번 적절하지 않은 이유 요 근거에 의하여 양인 남자가 늘어나야 요역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응? 이렇게 요역이라는 정보가 여기 있으니까 노동 노동 있고 1번 이렇게 5번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17번 볼게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는 것은 기억은 양인, 니은은 천인. 양인, 천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군역형 이행해왔다. 그냥 바로 답이 나와버렸네? 아니, 천이는 군역에서는 철저히 배제란 말 했잖아, 그지? 이행하다, 행동하다. 내가 군대를 이행했어. 군대 갔다 온 거요. 배제하다, 안 한 거요. 그래서 제외한 거요. 얘는 배제. 그냥 답 나와버렸네? 어쩌을까, 이거? 너무 쉽게 나왔네? 니은은 원칙적으로 없었다. 그랬지. 일부 나중에 큰 공을 세우면 가능한 건 있었었고. 여기 이거. 공을 세울 경우 될 수 있었지. 물론 그 전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 종량 절차 3문단에 밟아야 되고, 법적 지면에서 당연히 우월하지. 양인 천민을 어디다가 내? 천민을, 그지? 법적 지위란 말이 그거 있었는데, 그지? 관직 진출권 법적 지위란 말을 그거를 찾으려니까 법적이라는 말이 법제적으로다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3문단에서 공권력의 보호를 받냐 못 받냐 이것이 법적인 지위지. 그렇게 해야지. 이거는 노비는 마음대로 옮길 수 없었다. 그래, 옮길 수 없었어. 어디요? 거기 3문단. 관직 진출권도 3문단에 확인. 3문단. 군역의 임무는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한국사에 대해 여러분이 뭐야 역사 싫어 했어도 그냥 글로 접근해서 글 쓰니까 의도하는 바 정보의 흐름 뭐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있는가 따져가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대로 성실하게 몇 문단에 어디에 근거하여 이것이 맞다 안 맞다 애매하네 세모치고 별표치고 확인하고 쌤한테 질문하고 쌤 설명을 귀 기울여 듣고 저렇게 접근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교정에 가는 가운데서 실력이 향상된다. 자, 그래서 잠 쉬었다가 이제 3회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했고요. 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국서 특강 중등 3회차 질문 7번 설명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1문단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서양의 근대 철학은 이게 흔히 이제 주어 부분이죠. 그러니까 서양의 근대야 동양도 아니고 서양 그리고 고대 중세도 아니고 현대도 아니고 근대의 철학에서 대표자가 누구다? 데카르트. 데카르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근대를 열었다. 근대. 보통 근대는
16세기부터 근대라고 합니다. 15세기 서양에 르네상스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근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서양 철학은 주체 중심의 철학이었다. 주체 중심. 주체가 중심이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고로라는 말은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이게 데카르트가 얘기한 겁니다. 라틴어로 말하면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해요. 그것만 외웠어요. 근데 존재하니까 생각하는 건데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이제 근대는 이성 중심의 세계관, 이성. 오로지 이성의 판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거인 주체가 되고 주체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은 주체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연, 원래 인간과 자연은 조화를 이뤘었는데 요 시기부터 16세기 이후부터 이러한 철학적 입장에 따라 인간 문명이 자연을 척유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서양인이 주체이고 저기 아프리카라든가 동아시아,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미개, 원시 미개이다 해가지고 막 집에 착취를 합리화했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의 출발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 16세기 이후부터 18세기 산업혁명, 19세기, 20세기 어떤 전쟁까지 쭉 왔다가 하지만 2차 세계대전 1940년대죠. 한참 시간이 흘렀지. 대전 유대인 학살과 같은 폭력의 경험은 이제 이렇게 지배의 끝판이 학살이잖아. 학살. 그냥 근거가 없어. 그냥 학살하는 거예요. 전쟁은 그렇죠. 그러니까 피지배의 끝이 전쟁이 되는 거야. 같이 폭력 경험은 이러한 철학적 사유, 요거 주체 중심의 철학적 사유를 반성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주체 중심의 철학이 타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한다. 내가 지배자면은 니네는 피지배자야. 함부로 해도 돼. 때려도 돼. 이게 된다는 거야. 이러한 철학을 요것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한다. 말이 안 되지만 정당화한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의 참혹한 모습 앞에 놓였던 철학자 레비나스. 주변 철학자가 나오네. 데카르트와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했대. 이전의 주체는 뭐야? 생각하는 나, 모든 것을 지배하는 나 였다가 새롭게 정의했대. 그래서 타자 중심의 철학, 나 중심의 철학이 아니라 타자 중심의 철학을 제안했대. 이게 포인트구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레비나스가 이렇게 타자 중심의 철학을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치? 이러한 일이 있었어. 데카르트 이후에 타자가 아니라 주체 중심의 철학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타자 중심 철학이 나오게 됐대. 배경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하면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주체적인 의미를 새롭게 정의했다. 어떻게 정의했을까? 타자 중심 철학은 뭘까?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좀 나은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여러 식의 5만 가지 잡다한 생각들을 하면서 이 문단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꼼꼼히 읽어라. 차분히 읽어라. 이 문단.
레비나스는 인간의 삶은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곧 초월이라고 보았다. 진정한 삶이다. 진정한 삶이 곧 초월이다. 초월은 A에서 B로의 이행이며 이동해 가는 거야. 그의 철학은 이러한 이행 과정에서 기억, 타자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탐구한 것이었다. 즉, 초월로 가는 과정에서 타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는 기존의 철학? 데카르트 대표되는 주체성의 철학이 되겠죠, 여기서는. 그지? 레비나스 이전의 철학, 탐욕, 때려 죽이고 이런 것들, 지배의 철학에서 주체는 주위의 모든 것들을 자기와 동일한 것으로 끊임없이 환원하는 자기 중심적 존재. 그리고 이 주체는 타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했다. 타자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다. 아주 그냥 타자로서 존재를 인정하는 것도 아닌 거지, 그지? 누가 그랬다고? 이 말은 레비나스가 한 게 아니야. 그런 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 정현아, 알겠지? 응. 레비나스가 한 게 아니라 레비나스가 자기 얘기하기 위해서 그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낸 배경은 이렇기 때문이야. 얘네들이 좀 뭔가 문제가 있어. 얘네들 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지? 자꾸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헷갈리지 말라고. 자, 레비나스가 봤을 때 기존의 철학은 주체가 뭔가 좀 문제가 있었어. 주체가 이제 타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즉 취급했어. 그래서 레비나스는 이러한 주체를 동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타자는 동일자의 틀 안에 들어올 수 없기에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봤다. 여기 들어올 수 없기에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봤다. 결론, 이처럼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을 레비나스는 타자성이라고 하였다. 그럼 여기서 봐. 동일성. 여기 어디 있어? 동일한 것으로 환원하는 자기 존재는 레비나스 게 아닌 거고, 레비나스는 이렇게 타자성 개념으로 주체를 설명한 거지. 그러니까 레비나스의 견해는 여기에 있는 게 이제 레비나스의 견해인 거예요. 여러분. 응? 이 부분. 얘네들은 여기 봐봐. 동일한 것으로 환원 바꿨다는 거야. 동일한 것으로, 주체 동일한 것으로. 근데 그게 아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다. 동일자의 틀에 들어올 수 없는 거다. 이게 큰 차이지. 동일한 것으로 환원하고 아니다 한 거니까. 이전의 철학에서는 타자를 야 일로 와가지고 함부로 막 할 수 있었고, 타자성은 나와 다른 존재,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뭘 몰라, 함부로 할 수 없어, 내 안을 끌어들 수가 없는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지의 세계를 갈 때 겸손한 사람은 야 혹시 이것들이 파괴될지 모르니까 조심조심 가야겠다 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막무가내인 사람은 뭐요 그 나무네? 야 없애버려! 내가 하는 나무 똑같잖아?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동일성이 있다 없다 그 차이. 동일하게 여기면 함부로 하고, 아니다 동일하게 않다, 나는 다르다 하면은 타자성 존중이 되는 거지. 그렇게 딱 구별하면 되겠죠. 여기서 논문단에서부터 이게 잘해야 돼. 이거를 나누는 거를. 이거. 그다음에 또 3문단 보겠습니다. 이러한 타자 개념을 바탕으로, 여기 타자성인 거지.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제시했다. 준상아? 여기 봐야지. 의미를 두 가지로 제시했다. 첫 번째,
향유의 주체성. 또 하나, 두 번째. 환대의 주체성. 향유, 환대. 라는 기본적인 말뜻. 향유. 누리는 거야. 같이 즐기는 거지. 뭐 즐거움을 향유했다. 같이 들었다는 거. 다 같이 즐거웠다는 것이고, 환대. 환대가 뭐예요? 어디 페스티벌에 갔는데 환대받았어. 무시당한 게 아닌 거지. 완전 존중받은 게 환대잖아. 환대. 알겠지? 전자에서 후자로 나아가야 한다. 뭐예요 이거? 향유에서 환대 주성으로 가야 한다. 전자는 앞에 있는 거, 후자는 뒤에 있는 거를 말해. 국어에서 앞전 뒤후자니까. 나아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니까 향유에서 환대로 가야 된다. 발전해야 한다. 이 소리야 이게. 향유는 그럼 이제 왜 의문점? 왜 그래야 되지? 이게 좋은 건가? 이렇게 의문할 수 있어. 향유는 즐김과 누림이며 다른 누구 대신해줄 수 없는 대체의 고유한 행위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는 있지만 그를 대신해서 먹어주지는 못한다. 대체의 고유한 행위이다. 그치? 이와 같이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때 나로서의 모습, 자기성이 성립한다. 그러네. 정서가 말씀 그때 뭐 어려운 거 없지. 그대로 읽을 수 있지. 이런 점에서 향유의 주체성은 자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주성이다. 됐지? 향유의 주성의 특징을 말하고 있지. 하지만 향유의 대상인 세계는, 그러니까 세계를 향유하는 거잖아. 먹을 것도 세계에 있는 거잖아. 그지? 먹는 주체가 있고 먹을 것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빵을 먹는다. 내가 빵을 먹으면서 즐기고 누리는 거지. 그지? 이 세계는, 대상인 세계는 좀 불확실하다. 언제나 먹을 게 있을지 모르잖아. 그지?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내가 쇼핑센터 이런 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그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그지? 좀 불확실해. 주체의 욕구는 항상 충족이 안 돼. 맞지? 빵 가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 근데 돈이 없으면 빵 가게에 못 가. 먹을 수가 없어. 충족이 안 돼. 자, 이 문장 여러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충족이 안 돼. 그래서 주체는 주변의 존재들을 소유해가며 자기성을 계속 확장해 나간다. 뺏어가 막 주변에 돈 뺏고 막 빵집 털어 막 욕구 충족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확장해 나가면은 이처럼 향유의 주체성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다. 내 배만 부르면 돼. 자기 삶에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얘는 초월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행위에 나가야 되는구나. 향유의 주체성만으로는 초월할 수가 없으니까 초월해야 되는데, 그지? 정연아, 맞냐 안 맞냐? 흐름을 놓치면 못 써? 멍 때리면 안 돼? 집중력 가지고 한 번에 쭉 가야지. 멍 때려. 하면 다 읽고 나서 뭔 소리야? 문제를 가도 뭐야? 이런단 말이야. 자, 초월할 수 없다. 그렇구나. 초월해야 되는데 초월하려면은 요거랑 그래가지고 이게 나아가야 하는구나. 이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구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향유주성 이런 건데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얘만으로 안 돼. 그러니까 요걸로 가야 돼. 그럼 얘는 뭔데? 다 밝혀야지. 예측. 다 확인하고. 글이 참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어. 이게 일반적인 그런 책에 대한 그런 글이 아니라 뭐 이런 단행본에 대한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의 시험용 짧은 글 때문에 이 글 안에 처음, 중간, 끝, 논리의 완결성이 다 있다고. 이런 글들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읽을 때는 큰 흐름을 찾는 그런 연습을 하고 시험 읽을 때는 그 전체 완결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따지면 되는 거지. 아셨지? 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따라서 자신만의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초월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타자의 출현. 타자가 나와야 돼. 출현. 딱 나와서 모습을 드러내는 걸 출현이라고 해. 악마의 출현, 괴물의 출현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보았다. 세계를 그지? 향유하던 주체, 향유의 주성에서 막 향이 빵을 막 향유해. 앞에 낯선 타자가 나타났어. 이게 출현하는 거야. 그지? 호소해. 부탁하는 거예요. 레비나스는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응답할 때 기존과는 다른 참다운 주체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응답해야 되는 거야. 월급 좀 주세요. 기부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는 거지. 나도 없는데 막 도와줘. 옷 막 벗어주고 막 그래. 상상해봐. 가능한 일인가? 그게 제가 저도 돈 없는데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 다 벗어주잖아.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내놔라. 뭐 그랬던 거잖아. 그치? 가만 보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 받아들임을, 그 타자의 호소를 받아들이는 게 무조건적인 수용인 거예요, 여기서는.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호소를 수용하는 거, 이거를 환대. 환대하는 거지. 뭐 도와주세요. 알았어, 일로 와. 하는 거지. 환대라고 하면 환대 개념. 이런 게 환대구나. 무조건적인 수용. 환대의 주체성은 타자의 문제를 내 문제다. 다른 사람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다. 너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고 너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다. 받아들여 책임을 지는 시선. 책임을 진다. 얼마나 든든해지는 말이야. 내가 책임질게. 나만 믿어? 얼마나 멋져. 그지? 그러려면 어깨가 무겁지. 책임을 진다는 것은. 타자의 출현으로 인해 주체는 그동안 누려왔던 자유와 이기성. 요게 향유의 주성인 거지. 향유. 그지? 의문을 제기해. 이게 맞나?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과연 맞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문을 제기하면 타자의 요구에 무조건적인 응답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젖 먹기 살기가 어려워 죽겠는데요? 저 사람들은 배올라가지고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거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레비나스는 그러면 안 된다. 낯선 타자의 호소에 무조건적으로 응답하는 환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그러면은 내가 초월적 세계를 갈 수가 있다. 일견 고개를 끄덕일 만한 대목이 없지 않아 있죠. 다 나눠졌을 때 내 주머니에 돈은 없지만 마음은 꽉 차잖아.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아직 모르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없고 또 그러니까. 근데 부모가 돼보면 자식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줄 수밖에 없지. 자식이 주는 게 있어. 아직은 애기가 어리잖아. 9살, 7살인데. 그때 휴가 기간 동안에 그냥 어디 한 군데 갔고 남는 시간 동안 집에서 지지고 볶고 했어요. 애기들 보고 오랜만에 놀아주고. 아빠 잘 못 보니까. 애기들이 웃는 거 보니까 웃는 게 무슨 물속 보상은 아니잖아. 월급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 근데 느끼는 바가 있더라고. 그래서 다 들어줬어.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하다는 대로 사주고 그래봤자 아이스크림이고 뭐 그런 거야. 장난감 뭐 몇만 원짜리고. 그래 너도 휴가 즐겨라. 아빠가 줄게 하고 이제 휴가 받은 걸 막 주고. 그래서 엄청 좋아하더만. 내가 빵긋 웃는데 진짜 그렇더라고. 네. 무조건적인 응답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걸 하면 돈은 나가지만 아이의 웃음이 나네. 또 가난한 사람은 정 배고파가지고 쓰러져 죽겠는데 내가 먹던 빵이지만 저 이거 좀 드셔보실래요? 했더니 그 사람이 눈물 흘리면 정말 감사하는 거야. 내가 살아평생 나 같은 존재가 이렇게 감사의 말 했다니 느끼는 바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봉사하러 간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 엄청 많아 진짜.
느끼는 바가 있어서. 무조건이 뭐야? 저 사람이 내가 도와주면 나한테 어떤 일이 있을까? 따지라는 거야? 무조건은 뭐야? 말 그대로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진짜 어렵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도 주체와 타자, 나와 남은 비상호적이야. 비상호적이란 말 요거 여러분 잘 별표 한번 쳐봐. 상호적이라는 걸 우리 많이 들어봤지? 상호작용. 그지? 많이 들어봤지? 근데 비상호적이라는 건 뭐야? 일방적이라는 거야. 상호작용은 서로 주고받는 거야. 근데 그 사람 타자가 줄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상호적이라는 말 쓰는 거야. 일방적으로 퍼주는 거지. 다 주는 거야 그냥. 상대방의 호소에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나는 호소하나? 물론 그럴 수 있지. 내가 그 사람에게 타자니까 그 사람 주체고 서로. 그렇지만 이때 한 관계를 맺었을 때는 네가 호소하고 나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비상호적 관계라는 거지. 그래서 타자가 더 우월해. 이거 놓칠 수 있다. 주체가 우월한 게 아니라 타자가 더 우월해. 나보다 더 위에 보는 거야. 그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왔다. 엄청 무시무시한 관계네. 그래서 비대칭이라는 거야. 대칭이 아니야. 대칭이 아니야. 비대칭이야. 북한은 핵무기가 있잖아. 우리 핵무기가 없어. 그게 비대칭 전력이야. 대신할 수가 없어. 그지? 근데 북한은 탱크 있잖아. 우리 탱크 있잖아. 그건 대칭적 전력이야. 근데 북한 핵무기 있잖아. 우리 핵무기 없어.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 거야. 대꾸할 수가 없어. 야, 관계된다. 그러니까 레비나스가 봤을 때는 연륜색으로 초월하려면은 타자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응답하고 비상호적 관계로 유지하고 대신적이 우월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다 들어주면 내가 연륜색으로 초월할 수가 있대. 간단하네. 방법은 간단해. 어떻게 실행하냐가 문제였지? 뭐 실력이 나오나? 다음 가보자. 끝까지 가봅시다. 그렇다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타자를 환대하기 위해 자기성은 나는 완전하게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이럴 때는 이제 꼭 그런 건 아니고 이런 뉘앙스가 나오는 거지. 자기성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가? 의문점. 레비나스는 타자의 출현은 주체 나의 이기성을 제한하고 책임을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로 인해 자기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나의 주성 유지하고 나의 이기심,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만 좀 억제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의견을 들어드리면서 이기심을 없애고 책임지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 이기심 반대는 뭐요? 이타심이지. 그지? 타자는 주체의 존재를 침몰시키는 위협적 존재가 아니야. 우린 낯선 사람 보면은 특히 여러분들 다문화 사회여가지고 저기 이제 피부색이 좀 이제 우리와 다른 분들 보면은 이제 더군다나 흰 쪽이 아니라 검은 쪽 보면은 쉣 하고 막 피하고 막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그럴 수 있어. 아직 못 배워서 그래. 생각 안 해서 그래. 낯선 존재는 좀 두렵고 낯선 존재는 나와 좀 다르니까 그런 존재를 여기고 방어적, 수동적으로 가잖아. 그지? 길거리에서 길을 물어보는 실험을 했대. 동남아시아인이 물어봤는데 대충 지나갔대. 근데 얼굴 하얀 금발의 백인 남자가 물어봤는데 100이면 100, 열이면 열, may I help you? 이랬다는 거 아니야. 시리홀? 시리홀. 버스 타는 데가 태웠다는 거 아니야. 얼마나 좀 그래. 그런 것들이 좀 그래. 우리는 타자는 나의 존재를 침몰시키는 위협 존재라고 생각하잖아. 그래가지고 인종차별, 혐오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그거를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고 거기에 언론이와 공조해가지고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막 이제 막 선동 나와가지고 이제 막 2대1 학살을 하고. 우리 옛날에 1927년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조선인들이 동물에 독을 폈다 해가지고
지진의 혼란, 지진으로 인한 혼란상을 분노의 화살을 두 손에 돌려가지고 막 죽이고 막 엄청 그랬어요. 타자는 요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자기성에 갇힌 주체, 아까 여기 나왔잖아. 닫힌 세계에 있는 나를 무한히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타산지석이 되는 거야. 게으르고 좀 쉬려는 나를 허이쌤의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특강을 만들었어. 엄마가 막 들으래. 아이씨. 왔더니 오 새로운 세계를 만났어. 딸은 다 그러고 자빠졌을 때 나는 와서 공부를 했어. 열린 세계 초월. 어때? 나도 마찬가지. 나도 여러분한테 배우고 여러분 나한테도 배우고 그러는 거지. 우린 대등한 인기적인 존재거든. 알겠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특강으로서의 잘 만들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 중에 요걸 해야 되겠다. 요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해본 거야. 수많은 고민의 흔적이 바로 이거다. 나를 고민하게 만들었어. 이 특강을 신청한 여러분 덕분에 얼마나 좋아. 얼마나 귀한 존재야. 자, 이 문장 여러분. 자기성에 갇힌 주체를 무한히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 있게 하는 존재. 얼마나 귀한 존재야. 그러니까 되게 귀한 존재인 거지. 자, 결론 문단. 이처럼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했다. 새롭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지배하는 그 동일성의 주체가 아니라 타자성의 주체. 향유와 환대의 주성으로 초월하는 주체로. 또한 그동안 주체가 마음대로 지배하고 배제할 수 있는, 함부로 지배하고 꺼져 소외시키고 혐오로 막 차별하는 그런 존재의 대상을 인식했던 타자를 주체보다 높은 위치직 나의 스승, 나이가 어려도 인종이 달라도 성이 달라도 국적이 달라도 나의 스승 이라고 얘기했던 거지. 올려놓았다. 레비나스의 철학은 기존의 철학 사유, 기존의 철학적 어떤 관점, 생각들로는 그곳에서 없었던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제공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의라고 하는 거죠. 인간 개개인에 대한 고유수 존중. 그렇지. 나도 누군가에게는 타자가 될 수 있겠지. 서로 존중하자 이 소리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의가 되겠습니다. 자, 뭐야? 누가 시계 돌려놓은 게 아니네?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갔어? 아, 쌤이랑 함께하면 시간도 순삭이야? 아, 이럴 수가 있나?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딱 이게 1번, 2번, 3번 한번 해보세요. 1번, 2번, 3번 지금 문제를 세 문제 한번 도전해보세요.
정답에 해당하는 거는 몇 문 단위에서 근거하는 건데 쓰는 것도 좋죠? 연습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중?
정보는 다시 봐야 쓰고서 정답은 정답은 확신하지 않으면 확신할 때까지 딱 잡아놓는 것이죠. 좀 더 확정하는 거야, 이거? 그거랑 마음 없어. 근데 이 말이 이제 요거 보는 것이 아닐까. 어? 혼나라 그랬더니 좋네? 복숭아는? 여러분들 설마 이거 아니야? 그렇지? 큰일 날 뻔했어. 무서워. 응? 어이구, 이 정도. 그거는 아니지. 자, 나랑 같이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풀릴 테니까. 선생님과 같이 글을 읽었을 때는 다 이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문제를 풀면 정답으로 바로 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친구가 있고, 그런데 근거를 아직 제대로 찾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만의 그 읽기 패턴을 장착을 해야 온전하게 정답으로 가는 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1번 문제를 여러분이 판단할 때 4번이 답인데 타자성에 대한 개념인데, 타자를 위해 주체를 기꺼이 희생하는 성질을 의미하는 거냐, 주체를 기꺼이 희생한다. 희생이라는 단어는 본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 읽을 때 타자를 환대하기 위해 자기성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이냐, 이 말이 자기를 완전히 포기한다. 이것을 우리가 희생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완전히 버리는 거다. 자기성이 상실되는, 상실. 이런 완전히 포기, 상실 이런 거 가지고 1번에 4번에 희생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건 아닌데? 그래서 1번에 4번을 가는 겁니다. 오문단에 단서가 있는 것이죠. 딱 희생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이런 걸 봤을 때 이거 기꺼이 희생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근거를 들으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히 그 단어가 있으면, 예를 들면 그 2번에 5번으로 한 친구들 좀 몇 명 있는데 열린 세계에서 같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완전 거꾸로지. 바로 옆에 3문단에 첫 번째 문장에 여기 바로 옆에 3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 이런 말이 있으니까,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를 초월하기 위한 계기. 그렇지, 이게 맞지. 근데 여기 보니까 주체를 열린 세계에서 갇힌 세계로. 이거는
명백히 아니지. 이렇게 본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아. 그러면 못 써. 그러면 이제 괴로워지는 거야. 근데 지문은 이럴 때 왔다 갔다 하면 찾으라고 할 때에도 찾는 이 단어를 찾는 놈은 왔다 갔다 하면 찾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또는 이거는 무조건 닫히면서 열리도록 가는 거지 라고 아예 그냥 이건 선택 대상이 아닌 거야 라고 할 정도의 지문의 이해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문제를 아무리 자기가 풀어봤자 지문의 이해가 꽝이면은 지문의 이해도가 100%는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80, 90%까지는 올리면은 요거를 볼 때에도 이건 아예 그냥 아니고 틀렸고 설사 이게 헷갈린다 하더라도 지문 어디에 있지? 여기 찾는다. 딱 들어오는 거야. 쉽게 빨리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 근데 이해도가 50% 이하다. 그러면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리고 이게 본문에 어디 있지? 그런 거 끝내도 어디 있지? 헷갈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다. 결국 80분 동안 45문제를 풀어야 100점 맞을 수 있는데 80분 동안에 이 문제를 다 못 푼다. 이 80분 동안 45문제의 지문을 못 푼다. 그러면 분명히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푼다.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쌤이랑 같이 읽었던 것처럼 따져가면서 읽어라. 오늘의 마무리입니다. 자, 나머지 1번 세 문제 다시 한번 보시고 뒤에 두 지문 있잖아요. 6번, 7번 지문 있잖아. 여러분들 꼼꼼하게 배운 바대로 글을 읽고 밑줄 긋고 정답의 근거를 들여서 풀어가지고 오세요. 진짜 확실한 겁니다. 다 풀어가지고 오세요. 끝!